안녕하세요. 지식창의자기계발센터의 배금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사동에서 조그맣게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언어의 항해 해가지고 안각화의 기원과 그것을 그 테마별로 이렇게 작업을 한 건데요. 우선 가장 처음 단계의 음, 원형 작업을 그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단계별로 5단계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계의 안각화라는 것을 이제 제가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다 그 다음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준비를 하게 된 것이 어, 방구대 안각화 관련된 전시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2010년도에. 그런데 그때 이제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있으면서 제가 활동하는 그 범위가 작아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자 하면서 다시 이제 꺼내 들게 된 거죠. 어, 사람들이 거의 관심 밖에 있었고,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이제 연구를 위해서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1회에 끝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작권 등록이나 이런 것을 해놓지 않으면 그 연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우선 저작권 등록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디자인 등록을 해 놓으면서 이제 안각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 이제 제가 방구대 안각화 를 주제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책을 시리즈로 4권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방구대 안각화를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번역이 불가한 거예요.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그림 문자로 암벽에다가 표기를 해놓은 거여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그들이 한 것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주관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것을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조사한 거는 이제 좀 민속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양적인 관점에서의. 그래서 우선 이제 안각화가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 환태평양 주위로 해가지고 안각화가 널리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라마다 중요한 당시에는 조금 신석기인들이 거주할 만한 곳에 그런 곳에 일정한 표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해외 정보를 얻고자 했는데 정보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정보의 양이 너무 적은 거였어요. 그거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조금 유네스코에 등록한 것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조사하게 된 그런 이제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성향이 분석학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1단계는 원형을 만들자. 원형을 만들고 그것을 저작권 등록을 해서 어떠한 이제 순수성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역사학적이나 고고학적인 중요성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학교에 근무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교육 교재로 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육 교재를 만들려고 하면 보편적으로 너무 알려지지 않은 그건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글자의 원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글자가 파생되기 전에 어떤 원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동양의 언어의 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표기가 그 영어의 그 기본이 되는 또 다른 양식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큰 축으로는 두 가지 축이 있고 그 다음에 한자도 다양한 그 변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자의 표기와 소리 모양의 그 표기들이 이제 구분되어지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한자와 영어를 구분하는 그런 그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이제 글자에 대한 원형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좋은 교재로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이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 미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협된 생각보다 다양한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육을 하기에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결론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교육에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그 또래의 그런 문화로 되어 있으면 별로 이렇게 큰 차이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동서양을 크게 구분을 해서 그런 이제 생각이라든지 그런 해석들을 할 때는 굉장한 다양성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교재로 쓰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이제 교육을 이제 설계했었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안각화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안각화를 다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의 안각화가 방구대 안각화가 탁월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지 못한 거였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의 안각화 방구대 안각화 같은 경우에는 육지동물 그리고 바다동물 그리고 종교의식이 다양하게 혼합적으로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별로 구분되어서 그것이 점점 층을 쌓아 올렸다라는 특이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저는 이제 교육학적인 그런 것으로 봤는데 상업적으로 봐서는 사람들의 뭐라 그러죠?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라 하죠?
사람들이 그 흥미를 끌만한 그런 주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 방구대 안각화를 연구를 하면서 조금 이제 정부 단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조금 이런 그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공동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물 급수가 그 방구대 안각화를 보존을 하면 그 일정하게 이렇게 마모가 돼요. 이렇게 물에 쓸려 내려나가면. 그러면 그것을 이제 댐을 해가지고 막으면 그것이 이제 일정한 그런 이제 그 수위의 물 표면이 돼서 괜찮다고 하는데 식수를 마시는 입장에서는 급수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는 문화재보다 우리의 그 생명인 물이 더 중요하다. 이런 그 논란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멀리 나간 거죠.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도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예술학적 그리고 한국의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뭐 그냥 일반 시민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것이 다 사라지면 흔적도 없어지겠다. 그리고 사람들도 관심 바뀌고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주민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수 있겠다. 그들이 중요한 거는 후손에게 이렇게 남겨주는 것보다 지금 나의 그 안락한 그리고 쾌적한 삶이 더 중요한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훈수를 둘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에 그러면은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작권 등록을 좀 해놓자. 그리고 이것이 뭐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조금 그 어려움이 있어서 저를 이제 그 이전 세대에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조금 해석학적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 이전에 그 조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국한적인 그리고 향토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면 저는 이것을 다른 차별점이 뭐냐면 문자 그리고 별자리 그리고 그 종교 이 세 가지에 굉장히 중요한 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제자들이라든지 후손들에게 계속 그 대를 물려서 해줄 게 정말 가치 있겠다 생각을 들어서 제가 그냥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너무 이제 우연의 일치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하고 저작권 등록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이것이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다. 그 안각화 중에서 좀 가치 있는 것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 안각화가 있어요. 모니카 그쪽에 있는 그 안각화인데 거기에 견주 와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유네스코에서도 우선 순위를 둬서 이것을 등재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위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또 다시 5단계를 나누게 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는 그냥 원형 그 상태로 순수성을 가진 원형을
제작을 하고 그것을 등록하는 작업을 하자. 저작권 등록하고 특허 저장을 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 교재를 해서 이 방구대 안각화가 한국의 중요한 문화재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글이 탄생한 것에 중요한 발명품이 될 수 있다라는 획기적인 그런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화와도 같은 거예요. 그 신화를 포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종교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락을 만들고 국가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어떠한 그 당시에 원했던 그들의 집단 무의식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표기를 해서 남겨놨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작업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이런 것들을 조금 주관적인 작가의 감성을 담아서 해석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 돼서 시끄러울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고고학적인 것들을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유물들을 다 비교 분석을 해서 나라별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그것에 가지는 시기와 연도,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먼저 발생이 되고 어디에서 뒤에서 그것이 따라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동양에 있는 당시의 지식 정보 그런 천문학 별자리를 재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양에서 먼저 발전이 돼서 서양으로 넘어갔다라는 중요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될 때는 동양이 뒤처진 문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의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물관에서의 표기가 틀려지고 역사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증, 역사학자, 그리고 관련된 그것을 또 유물학이라든지 이런 관련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것을 등록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면 시간도 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단순하게 몇 개 이런 것을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부 예산으로, 문화재청에서 들어오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된다라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예산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굉장히 연구로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학술이나 이런 협회나 이런 곳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술인으로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같이 교류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분야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제너럴리스트죠. 큰 범위 안에서 어떤 틀을 잡아놓고 그 나머지 세부 분야는 저희 제자들이나 아니면 후손들이 그것을 조금씩 밝혀서 국가에 좋은 문화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표현 예술로서 이제 제가 저의 이제 회화 작업을 하게 돼서, 이번에 이제 이 전시를 조그만 이렇게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 이제 한 달간
2024년 1월부터 해서 31일까지 해서 이제 한 달간 이제 전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화 다음에는 제가 그 아주 여기는 맛배기만 있어요. 그냥 스타트 내가 어떻게 시작했다는 점만 찍어 놓은 거죠. 아, 앞으로 나는 이런 것을 계속 할 거야. 그리고 같이 연구할 그 전문 인력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좋은 것들을 그 공동 연구를 하면 좋겠다 해서 관련자 분들을 조금 그 연구진들을 조금 모집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도예를 전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이것을 이제 파나로 뜨는 작업을 하고 3단계는 파나 작업하고 4단계는 공예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 도자기로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단계별로 해서는 그 5가지가 우선 점은 다 찍어놨어요. 점은 다 스타트는 해놨는데 이제 그 좋은 그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그 예산도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분들과 함께 같이 연구를 하면 좋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스토리텔링도 되고 좋은 정보도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한국의 문화의 유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100% 맞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예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원을 밝히는 사람들도 그 고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를 해석하는 사람들, 일반인들은 해석을 못해요. 영어 한다고 상형 문자 해석 못하잖아요. 피라미드에 있는 그 암호화되어 있는 그런 그 글을 해독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만이 그것을 그 해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것을 가지면 거의 이제 어떠한 그 문자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이런 것을 제가 포문을 딱 열어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는 그 이제 학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동 연구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제 동국대에서 지식재산학과에서 이 주제를 해가지고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 그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먼저 조금 알리고 한국에도 이렇게 좋은 문화가 있고 한국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신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한국이 절대로 동양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 정보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엘리트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람들이 그 자존감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뭐 이런 것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서양의 역사는 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 전에는 그냥 그 토판이라든지 이런 흙 같은 데다가 새겨놓거나 아니면 벽 같은 데다 새겨놓는 것이 다였어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이 표기가 되면서 그 전에도 물론 그 달력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것을 그 전 세계에서 같이 쓰자라고 합의를 한 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 기점이 뭐냐면 그 성경을 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경이 그냥 필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인쇄를 통해서 필사가 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그것이 또다시 이제 필사로 이렇게 이어지긴 했는데 인쇄가 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것이 너무 신기한 게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인쇄를 통해서 발전이 됐는데 동양의 직지신경을 한 직지가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더 이전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이제 그 직지 같은 경우 불경을 인쇄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서양에서 이것 기술을 가져가서 그 성경의 인쇄술을 쓰면서 그 지식이라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제 위대한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퍼지게 된 것에는 중요한 것이 성경의 인쇄술이 굉장한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글자, 문자가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는 그 역사를 한 5,00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상고시대의 역사가 존재했다라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5,000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한반도에서 발굴되어 있는 그 유물들을 확인했을 때 7,000년 전 그리고 10,000년이 넘어간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5,000년의 역사인데 몇천 년이 더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산정하는데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100년 가지고도 금액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이제 뭐 몇천 년을 더 올라간다 하면 박물관에서도 그 돈의 값어치로 치면 저희 이제 한국은 이제 그런 가치를 잘 발굴하고 여기에 상고시대에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이 된다면 굉장히 그 지적 재산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문화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앞으로의 세대가 먹고 살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민족의 어떤 줄기, 뿌리를 통한 그런 이제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죠. 그만큼 이제 신화가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상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거죠. 추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로서 이제 신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어떤 뿌리고 나의 그 조상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냥 풍문이 아닌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그런 줄기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어서 과학의 발전을 통한 그 기원설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한반도에서 저는 이제 도예를 전공을 했어요. 도예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그 문화적인 특징들을 알 수 있는데, 그 물레를 차면 이거는 이제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그 태베 지금의 그 중동 지역에 있는 태베 지역에서 발굴된 그 해시계예요. 만년 이상이 된 해시계죠. 그 당시에는 해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이렇게 됐는지 나름 그 당시에 누군가는 그냥 해님이 떴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떤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지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이 교과서에서 보면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전에는 그냥 수렵하고 그냥 이렇게 어떤 짐승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했다면,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농경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칙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해를 그 강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이 뿌려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물이 하는 거는 하늘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늘을 관측해서 그 물이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고, 그런 이제 또 그 제방 기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비가 너무 안 올 때는 비를 좀 내려달라고 하면서 하는 또 이제 기우제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종교 의식도 같이 농경과 함께 또 발전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이제 신석기, 이제 청동기 시대에 왔을 때 중요한 것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이 이것을 관제한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동양은 태양신이 아니라 그 관측의 대상을 조금 더 그 분석적이었던 거죠. 달을 보고 분석을 한 거예요. 달을 보고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보름달, 초승달, 뭐 이렇게 상현달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일반인들은 그냥 그 달림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이 그 물레를 하는 사람들은 원심력을 통해서 이렇게 빙그르르 돌려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규칙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하늘을 딱 보면 네모네 이렇게 했다면, 그 이런 이제 그 물레를 한 사람들은 그 원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동그란 두 개가 움직인다. 그래서 달 모양이 틀려질 수 있다라는 관측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별자리를 보고 그 강수량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농경 사회를 할 때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비를 내려줄게 해야 그 제사장으로서 위엄이 생기잖아요. 언제 비 오는지 알려줄게. 와, 신이시다. 신과 대화를 하시는 분이시다. 이러면서 그분을 신격화 시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걸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그 기후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사 음식으로 올리잖아요. 그것으로 축적해서 하면서 그 식량을 자급조족하면서 그분들은 연구를 한 거예요. 천문학을. 그래서 그 천문학에 먼저 발전을 한 것이, 동양이 먼저 그 천문학을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 그 별자리 인류의 이야기 주머니 해서 별자리 이야기가 동양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이것이 좀 연결이 돼요. 갑자기 성경이 왜 나오나 이러잖아요. 동양의 그 농경이 더 발전이 됐어요. 그 당시에 테베는 이제 중동 지역이었는데 그쪽에 이제 15,000년도에 정도 된 그 유적지들이 나왔어요. 땅 속에 그런 제사를 지냈던 그 흔적들을 거대 도시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기암을 통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전에 고대에 어떤 그 종족을 이루는 거대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거예요. 10,000년, 15,000년 사이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농경 기술이 그쪽에서 먼저 발전을 하고 제사를 지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비나기가 지나고 가면서 대범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대홍수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노아가 자기가 이제 그 배에다 그런 것을 이제 하늘에서 그 준비를 하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동물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미리 딴 사람들이 그렇게 놀려도 본인은 혼자 그렇게 계속 그 준비를 해서 처음 그 다 물바다가 냈을 때 종자를 가지고 인류를 만들었다라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빙하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제 그것은 많은 토판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빙하기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저쪽 그 추운 지역으로, 지금으로 치면 시베리아 그쪽 위쪽으로 얼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한쪽 판은 그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가 그치고 나는 다음에 인류가 이제 최초로 거기에서 그 생존자죠. 생존자들이 이제 새로운 문명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 그쪽 중동의 많은 토판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제가 미니어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그 추후에 이런 것은 이제 대형 그 작업으로 하기에는 좋은 아이템이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다 미니어처로 한 수십 개를 조금 만들어 놨어요. 보물로서의 가치 있는 거,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 획을 그을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길가메시라고 해서 나와 있는 그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가족과 몇몇 짐승 새들을, 이런 것들을 그 노아가 그것을 배에다 실어서 종자를 보존을 해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길가메시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중요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 설화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그 토판에 나와 있는 스토리텔링을 보면 여기에도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그 청동기 철기 시대로 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 농경에서 이제 그 전에는 불을 통해서 도자기가 아니라 도기 정도를 만들어서 땅에다가 곡식을 묻어놓고 그 거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곡식을 통해서. 근데 그 모형이 뭐였냐면 새의 부리를 보고 안 거예요. 새는 철새 같은 경우는 그 뭐 한 달에 몇 달에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죠. 쟤네들을 어떻게 먹지도 않고. 근데 이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사람도 저렇게 저장을 해놓고 있으면 매번 그 야생 동물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호모 사피엔스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착 그 농경 그 새의 모습을 보고 모이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거주 생활을 하는데 보면 움막집 보면 새집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족장들 이렇게 표기를 보면 본인들이 이렇게 어느 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난 어디에서 왔다. 그러면 새 종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국도 민족 보면 삼조고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건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새 종족이라는 거죠. 새 부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데는 뭐 곰족 해가지고 곰 표기도 되어 있고 각각의 자기네 그 어느 태생인지 이게 옛날에 뭐 이렇게 족장들 나와가지고 쿵쿵쿵 하면서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어느 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길가메시라는 것에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동양의 동쪽 끝에 그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경하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중동 같은 경우 철기 시대에 이렇게 되면서 굉장한 그 아시리아족 굉장히 잔인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 철기나 이런 싸움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순식간에 모든 이제 종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순식간에 그 문명이 사라지기도 해요. 너무 싸움이 치열을 했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다가 그 아시리아라는 것이 아예 그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센 사람이 더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서로 잡아먹다가 끝나요. 너 죽고 나 죽고 해서 그 문명 자체가 끝난다는 거죠. 여하튼 그 당시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왕족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왕위 서열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잔인하니까 내가 왕이 안 되면 왕자들은 다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독약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잘 때 몰래 와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위협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들이 자기보다 똑똑하거나 신하들이 이 사람을 추종을 하거나 하면 이 사람은 이 왕자는 제거의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자들이 보통 보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거나 조금 모자란 거나 아니면 향락을 즐기거나 그래서 왕의 눈을 피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제 생존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 왕자들 중에 동경을 한 거죠. 아, 내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동양에 가면 그런 그 동쪽 끝, 이 지역의 끝에 가면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극락의 세계가 있다. 응? 그 극락의 세계가 있어서 정말 너무 죽지 않고도 계속 사는 그런 식물들이 있다.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표현 나오는 게 적과 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게 환상적인 그 국가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길가메시가 떠납니다. 그것을 찾아. 또 나오는 신화가 또 보면 이제 중국 설화도 보면 불로초를 찾아 막 움직이잖아요. 진시황제에서 불로초를
그렇게 죽지 않는 곳이 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진시황제 그 왕릉 보면 그 많은 지금도 어떻게 했는지 그 불가사의한 그 토기 그 장병들을 다 만들어서 그 지하에 왕국을 만든 거죠.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동양과 그 중동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유럽에서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이제 유물 정도로 나왔을 때 보면 그 예수 탄생 이전에 한 3,4천 년 이전에 그 스토리텔링이 그 구전으로 그냥 할머니가 그 손주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듯이 옛날에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었던 그런 스토리텔링이 표기가 되었던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예수라는 그 인물이 그 우리가 그 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신족이 있었어요. 신족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신족이었고 그 사람의 아들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일반 그냥 평민에서 왕이 나왔다는 믿지 못할 노릇인 거죠. 평민한테서 왕이 나와 왕족이 아닌. 그래서 그것을 등장시키는 것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는. 왕이 태어나면 그 궁궐에서 태어나야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의 모태가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물로 다 이제 나와 있고 제가 이제 그 유물을 제가 이제 본떠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양 모양의 이 원반을 보여준 것이 뭐였냐면 그 다음에 나온 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렇게 동물 모양도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하면 얘가 다가다가 움직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이 나온 게 한 그 7,8년 8,000년 전 건데 그 당시에 그 우리들이 영화 좋아하잖아요. 그 시네마 천국이 나름 이것을 가지고 한 그 모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그 원리가 그 사진술이 나온 것도 이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사진이 이제 그 사진기를 발명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그것을 씬 만들어서 연달아 다다다닥 해서 영화의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모태가 되어 있던 것이 이 유물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 발전을 했다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어떤 것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것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그 지식 정보에 대한 혁명이었다는 거죠. 문자 혁명. 당시에 글을 기록을 해서 남겨서 그것을 그냥 한 번 태어나서 그냥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적된 것을 계속 그 연구하고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줘서 더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그 중요한 그 글이라는 것이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이 그 글자라는 거죠. 글을 기록한다는 거. 이 약한 그 인간이 그 뭐 맹수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그 글자 혁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인간은 그 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머리도 쓰는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여하튼 그만큼 그 지식 정보를 이렇게 축적하는 것이 인간의 그 중요한 발명품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였냐면, 이 발명품 글자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이 글자가 만들어진 거는 어떠한 가축수를 몇 마리를 이제 공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마리인지 그것을 숫자를 세냐고 짝대기로 이렇게 긋다가 보니까 그리고 어떤 동물인지 이렇게 표기를 해서, 곡물을 받으면 누가 곡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표기. 처음에 그것으로 썼었어요. 제일 많이 그런 무역이 발달되었던 게 해상무역이에요. 농경사회에서는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토착을 하니까. 근데 해상무역을, 물고기 잡고 이런 데는 여기서 안 나오면 계절별로 또 틀리잖아요. 더 깊숙이 들어와서 또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숫자에 되게 능통했어요. 그 사람들이 페니키아인들이에요. 페니키아인들이 그 영어의 원형을 만들게 됩니다.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점점 그 영어의 알파벳의 기원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에 가서 이제 그 그리스식 영어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유태인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도 이제 여러 이제 그 갈래로 나뉘는데, 그것은 이제 중요한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동양의 이제 그 천문학이 우리들이 성경에서 얘기 들었던 바벨탑 있잖아요. 그 중동에 존재를 해요, 바벨탑이. 근데 그 바벨탑에서 무너진 그 잿더미가 있는 그것에 그 유물들을 추출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 그 토판이에요. 흙에다가 이제 구워서 이렇게 글을 쓴 건데 별자리를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농경 기술의 별자리를 통해서 어느 시기에 뭐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그리고 어떻게 뭐 하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달별로, 연별로 그런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그 동양에서 온 그런 것들을, 정보를 거기도 나름대로 이제 축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신족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감히 신에게 도전을 했다. 인간이면 그것에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여러 갈래로 나뉜다 그래요. 그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그 종족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원이 되는 것이 이제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도 이렇게 나뉘어서 가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페니키아인들 얘기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동양에서는 그 글자가 만든 것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한족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중국의 중심 그 문명을 만든 것은 한족 문화예요. 한족 문화가 동이계 문화인데, 그것이 지금으로 치면 이 발해 쪽, 우리나라의 그 위쪽 상단에 있는 곳에서 먼저 그 동이족이 서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종족들이 동이 문자가 있어요. 동이 문자가 약간 그림같이 생긴 사람들 이렇게 우리들 잘 알고 있는 졸라맨 같이 생긴 그런 글씨가 있어요. 다음 기회에 보여드릴게요. 그 글씨를 가지고 발전이 돼서 한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원형이.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 국가가 아니에요, 중화가. 중국도 여러 민족들이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여러 민족들을 하나로 연합 체제를 만든 것이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한족이라는 종족들이 그런 문자를 만든 그 종족인데, 거기에서도 그 그림 문자가, 이 안각화가 발전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처음에 기원이 뭐였냐면, 그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그 상형 문자가 거북이 등짝에서 나왔다 그래요. 거북이 등짝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제사를 그 불을 이렇게 그 팔각 모양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뭐 불로 지져가지고 그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그것을 점을 쳐서 그 점사를 그 거북이 등짝에다 다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기처럼 다 적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그 아주 가정사들 이런 것들이 자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점사를 쳤었다는 거죠. 왕족들이 그런 점사를 쳐서 그걸 다 기록문에. 처음에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대량으로 이 거북이 등껍질이 뭔가가 표기됐다는 것을 발견한 이제 중국 학자를 통해서 그것이 그 상형 문자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점점 그 형식을 갖추고 이러면서 한자의 그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죠. 획과 이런 것들을 만들. 그래서 그 한자의 좀 위대성은 뭐냐면 그 뜻과 음이 있다는 거야. 음이 있으면 음에는 다양한 그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같은 음이라도 한자 같은 경우는 같은 음에 뜻을 두기 때문에 표기가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더 세분화되고 지식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그 획기적인 발명 기술이었던 거죠. 여하튼 이제 그런 것의 첫 스타트 지점이 이 안각화의 이 문자를 통해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종교 의식에 쓰여졌던 그 제의식에 쓰여졌던 그런 글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문자로 글자로서 이렇게 변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스타트하는 그런 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이제 중요한 연구가 어디서 많이 되었냐면 이제 그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동양이 직조 기술이 가장 뛰어났어요. 그래서 동양에서 그 교역품으로서 제일 으뜸이 비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자들을 옛날에는 그 서양에서는 동양의 교수를 데려가는 것이 최고의 재산 목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왜냐면 기술자를 와이프를 얻으면 그 기술자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 부를 얻을 수 있는 거였죠. 직조 기술을.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는 그 기기를 발명을 해요. 직조의 동양의 그 물레 이렇게 틀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직조를 기계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량 생산을 만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시점으로 해서 특허라는 것을 등록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발견을 해서 그것을 전수를 해줬는데 서양은 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발명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거죠. 왜냐면 후발주자니까 자기네들의 논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이것은 노하우라는 그런 이제 지적 재산에 대한 특허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허를 등록을 해서 그 지적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갖겠다는 거죠. 그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서양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특허를 제일 먼저 만든 게 유럽에서 만들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영국에서 그런 그 직조 기술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부를 얻게 된 상인들, 귀족이 아니라 상인들이 그들이 이제 항해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 세계에 내다 팔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왔었던 것이 그 교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보물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가 들려가지고 영국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구나 해서 식민지 정책을 씁니다. 미개한 곳에 가서 우리가 이런 뛰어난 지식 정보를 알려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손을 잡자. 그래서 우리는 왕이고 여기는 어떤 그 교육을 받는 이런 것으로 해서 식민지 국가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가는 것이 이제 선교사들이 먼저 가요. 그들을 완화를 시켜야 되죠. 그러면 처음에 선교사 가면 무조건 박대를 당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철학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거는 배부른 것을 원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그런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그 지식 정보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육인 거죠. 그렇게 생산량을 늘리려면 내가 글을 알아야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교육.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의료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글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시스템이 먼저요. 이제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냥 병 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의술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도 살려주는 와 신기하다 배우고 싶다 이러면서 서양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서 식민지 국가가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엔 이제 자유무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식민지 국가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물품들을 다 빼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식민지 정책을 막 그때 그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던 것이 그 유럽에서 막 그 식민지 만드느냐고 대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땅 따먹게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게 이제 식민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식민지로 한 국가에서 그 왕족들의 중요한 그 보물 자료들을 다 그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자료들은 다 지금 그 유럽의 박물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동하고 유럽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죠. 중동 사람들은 자기네 중요한 그런 보물이 유럽에 다 가 있고 자기네 돈 내고 구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민지 때 다 빼앗겨서 그래서 막 반환 소송하고 막 싸우고 그러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이 영국의 도서관에 다 보관이 돼 있어요. 영국의 도서관하고 당시 이제 중세 시대 때 그 카톨릭 이런 크리스천들이 그 곡물로 받았던 그런 이제 중요한 이런 것들이 자료들을 다 그 교황청에 다 보관을 하고 있죠. 일반인들이 못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그 중요한 핵심 그 윗사람들만 그 열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었던.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조사를 이제 하면서 어떤 이제 것이 있었냐면 스톤헤지라고 고인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인돌 뭐 크다란 무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고인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큰 제사판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 종족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고인돌이 그 영국의 스톤헤지거든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강력한 그 당시에 문명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돌을 올리려면 그냥 올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올린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지렛대를 원리를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지렛대로 움직여서 올려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병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렛대를 할 수 있는 나름 건축 기술이 있어야지 그것을 올릴 수 있다는.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도 미스테리인 거예요. 피라미드의 미스테리처럼 스톤헤지도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막 조사를 너무 궁금하니까 계속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이제 이 종족들이 온 것이 동양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와서 여기서 토착민들하고 같이 해서 종족을 만든 거죠. 영국도 그래서 4개 국가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 원주민이 있고, 아이리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스코틀랜드가 있고, 다 그 종족이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뭐 경상도, 충청도 뭐 이렇게 나누듯이 다 전라도 이렇게 나누듯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것이 왔는데, 동양에서 왔는데, 그 자료를 동양의 문서를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근데 한계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자를 모르잖아요. 서양인들이니까. 그래서 유럽인들이 계속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역을 해보니까 중국에서는, 아니 여기는 유럽 사람들은 뭐 할 무역이 없어, 맨날 자기네들 거만 다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쓸모 있는 정보 지식도 주고, 뭐 이 농경 기술도 주고, 글자도 알려주고 뭐 이러는데, 그 교육품이라고 해서 그 유럽에서 주는 거는 성경하고 아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역이 아니라 러비시다 이래가지고 배에서 그 아편을 다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그냥 폐쇄령을 하잖아요. 교역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편 줘가지고 해서 뭐 우리가 뭘 먹고 사냐, 우리 거만 다 뺏기니까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거 좀 번역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에 대한 상종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화딱지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중국에서 교역을 막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한국하고 조금 알려고 했어요. 뭐 보니까 그 당시에 뭐 한자를 해독하는 사람이 보면 동쪽 끝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그 길가메시도 말씀드렸잖아요. 뭔가가 동쪽 끝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서 저희 이제 한반도 쪽으로 계속 와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쪽도 폐쇄령을 내렸죠. 그래서 만만한 것이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섬나라니까 그냥 그 배들이 몇 채 가가지고 그냥 정박해가지고 포위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뭐 일본이 먼저 메이지 유신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개항이 돼가지고 그런 문멸이 먼저 들어온 거죠. 그런 과학기술이 먼저 들어오면서 일본이 이제 총기를 소지하면서 저희를 이제 일제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그 전에는 기술 격차가 훨씬 더 그 한국이 더 높았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쪽은 굉장히 대신 그 일본의 정신도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패배 의식이 좀 있어요. 뭐냐면 서양의 그 불공정 그 조약이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일본 여성들이 그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이제 생각한 것이, 당시에 이제 뭐 그렇게 그 식민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재산도 있지만, 재산 다음에 이제 노예거든요. 그 노예로 이제 여성들이 많이 그 팔려나가게 돼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하면 가장 큰 피해는 여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종 같은 경우 굉장히 키가 작고 되게 짜리몽땅한데 퉁팅 이렇게 하세요. 근데 혼혈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좋은 씨를 받아서 그 좋은 유전자로 바꿔봐야 되겠다. 서양 것을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씨를 그냥 개량을 하자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일본 여성들에게 서양의 남성의 씨를 받도록 그 국가에서 장려를 해요.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혼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문화적으로도 혼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혼혈이 더 우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 토종이 눈치를 봐야 되고 그 혼혈들이 큰 소리를 치는 역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하튼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영국의 이제 스톤헤지를 말씀을 드려요. 영국의 스톤헤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하고 이제 영국의 도서관이 가장 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서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한자가 해독하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해서 동양의 끝이 이제 한반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한국인들은 몰라. 한국인들만 몰라.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님께서 갑자기 한국을 방문해서 그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다고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분은 차마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국의 로얄 패밀리로서의 그 권위로서 내가 이것을 가슴에 묻어두는 거죠. 그렇지만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이제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한국의 그런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럽의 귀족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귀족 문화 그것이 토대가 되는 것이 동양의 그 유교 사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자님, 어떤 그 인간을 인본주의에 두고 어떠한 격식과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될 도리와 이런 것들이 귀족 문화, 그러니까 신이 중심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돼서 만든 그들의 문화와 예절, 그것이 귀족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할 수는 없고 가슴에 묻어놓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좋은 그 왕족들은 동양의 혼혈들이 왕족을 이루고 있어요. 거의 한 70% 이상이.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검은 눈이 보면 그 우성인자예요. 눈으로 치면 그 파란 눈은 그 열성이에요. 그래서 빛에 그 약해서 선글라스를 동양인들은 멋으로 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눈을 다치지 않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파란 눈은 그 자외선을 하면 눈이 다쳐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사람들은 쓰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멋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근데 한국인들은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눈이 부시니까 아직 눈을 손상시킨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양에서 온 사람하고 혼혈이 이제 그 유럽의 왕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족보에 나와 있어요. 대신 그런 것들을 발설을 안 하죠. 그래서 그 유럽의 명품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앙가카에 있는 그 문양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나오는 문양들, 사슴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나 이제 뭐 그 중요한 그런 표기들, 그 상징성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럽의 귀족들에게 가문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문장이 또 다시 상표 로고로 해서 자기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유럽에서 굉장히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앙가카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있으니까. 근데 앙가카가 뭐 거의 표기된 게 10,000년 전에 표기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카피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흘러내렸다는 거죠. 당시에 왕족들이 이 앙가카를 했었던 사람들이 왕족이었던 거예요. 말을 타고 다닐 수 있었다는 거는 당시에 지배계급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차별한 누군가를 다스리는 종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 본인이 그것을 표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하나 아니면 거기 있는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지시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막 외국의 귀족하면 막 우러러보고 막 이러는데, 우수하다 안 우수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역전됐다고. 산업혁명 때 한국에서 동양에서 발명을 했는데 지식재산으로 해서 돈을 만든 건 유럽인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상표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상표로서 그냥 쓰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상표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그것을 돈이라는 무형의 가치로 만들어서 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동양은 삼조고는 그냥 삼조고였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유럽은 뭐를 했냐면 그것을 보고 무형의 자산을 만들었어요. 왜냐? 자기네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쓰려면 그것을 자기네 것으로 표기를 해서 그걸 쓴 거죠.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가져왔는데 이쪽에서 무형 자산을 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허, 상표 이런 것들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동국대 지식재산학과를 다니는데 거기에서도 잘 모르는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얻은 소득이었죠. 이제 지식재산학과 이제 교육 교재를 보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상표법 이렇게 나와요. 근데 상표법에 보면 이제 원형하고 그것을 이제 모방한 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우연의 일치인지 앙가카에 했었던 문양하고 여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브랜드들은 짝퉁들이 골라내기 위해서 했는데 다 명품들의 브랜드라는 거야. 근데 그 명품들의 브랜드와 앙가카에 있는 표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한 80% 이상이 된다는 거죠.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앙가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시작이었다 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 한 말씀에 있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천부경이라고도 얘기해요. 천부경은 뭐냐면 천부경 글씨도 있고 또 숫자화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숫자화 되어 있는 것들도 사실은 이제 별자리를 보고 숫자를 세면서 표기와 일정한 수사학이죠. 어떤 패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떤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거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레를 하면 이렇게 원심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일정한 패턴의 어떠한 규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과 과학기술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킨 것에는 보면은 도자기 기술이 중심을 가지고 있다. 문명국가를 만드는 것은 도자기의 과학기술과 함께 문명국가의
발전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기술과도 마찬가지. 우리는 도자기 하면 뭐 요즘 명품 브랜드는 다 뭐 로얄 코펜하겐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럽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에는 도자기 기술이 없었어요. 그냥 독이 이런 것을 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차로 구운 거거든요. 한 900도. 우리가 오븐에서 빵 굽는 거 한 200에서 300도 정도에 굽잖아요. 근데 높은 한 900도 정도로 올리면 하루 정도, 그러니까 서서히 그 물기를 빼고 그 다음에 그 불을 떼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한 번 초벌을 이렇게 뗀 다음에 그 위에 반짝거리는 유약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마시는 컵인데 이렇게 유리질화를 만드는 것이 2차 재벌을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벌 재벌인데 이 기술은 유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양하고 교역을 할 때 뭐였냐면 동양인은 그 마법사라고 생각했어요. 연금술사다. 흙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은 마법사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동양이 굉장히 신비롭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교역의 대상에 1등이 뭐였냐면 당시 유럽에서 그렇게 막 전쟁에서 그 승리한 것에 대해서 그 기념품으로 가장 선호했던 것이 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자기 사 모으는 거. 그래서 그 장식장 안에 도자기를 넣는 것이 자신의 부의 상징을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도자기의 숫자가 부의 측정을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한참 식민지 막 이렇게 전쟁 일어나게 그 이전부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식민지 정책도 나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유럽의 성 하나하고 도자기 하나하고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역상들이 도자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눈에 쌍심 지키고 동양에 그 위험한 해적들을 뚫고 가가지고 동양에 가가지고 도자기를 가지고 갔죠. 근데 그 유럽에서 그 교역을 딱 끊어버리니까 자기네들이 그 무역상인들이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한반도로 막 오려고 했는데 여기 한반도도 막 다 막아놨죠.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은 이 독일 수준이었던 거예요. 자기네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섬나라니까 어떻게든 이게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들이 유럽인들의 마음을 안 거죠. 저거 가지고 가면 떼돈을 벌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한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고흐 그림들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 신화를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미켈란젤로 이런 그림 보면 완전히 그 섬세한 표기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고흐 그림은 유아 수준의 초등학생 수준의 그림이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그림을 사질 않았어요. 그 동생 테오가 한 점인가 2점 사주고. 근데 후세에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설명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하튼 그 고흐가 영감을 받았던 건 동양에서 일본에서 온 무역품 중에 포장지를 보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동양은 동양화의 그림은 유화랑 틀리게 일필휘지잖아요. 그냥 붓으로 그 인상적인 것들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감명을 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나의 감정을 그것을 그림에다가 표기하는 것을 자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흐의 그림이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진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뭐가 있냐면 사진을 찍으면 똑같은데 화가의 역할들이 없어진 거예요.
상상화나 그리지 뭐 초상화 그 가장 큰 수입이 초상화였거든요. 사진기가 있으니까 안 찍는다는 거 화가한테 하는. 그럼 화가가 그려야 될 거는 뭐냐는 거죠. 그런 감성들을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진이. 그래서 인상파 화가가 사진이 그 발명이 된 후에 인정을 받고 고가에 팔려나가요. 거기에는 또 숨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 일본이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것이 교역품이 뭔지를 알게 돼서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죽기 살기로 와서 계속 싸움을 자기네도 전 그 재산을 털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도자기 기술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공들을 그 임진왜란 때 도공들을 다 끌고 가요. 몰랐죠. 도공들을 끌고 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끌고 가는 사람이 이제 심수관 씨인데 동양에서 그 한국에서는 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요에 있는 사람은 한 그 기술자 정도로 돼서 그 뭐 포도청에 있는 그 하급 기술자, 그러니까 그 상인 밑에 그 정도의 계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나머지 관요가 아닌 사람들은 천민이어서 그냥 천민.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을 꼬시는 양거 끌고 가가지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고국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신 거예요, 심수관 씨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 신사가 있어요. 심수관 씨는 그때 한 공로가 뭐냐면 일본을 전역을 다니면서 도자기를 그 생산할 수 있는 특수 흙이 있어요. 고령토라고. 그것을 찾아내라는 역할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다 산을 다 헤매서 한국만큼 고령토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자기를 생산을 하는데 1년 후에 흙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도자기를 만들어요. 한국은 맥이 끊겼어요. 도자기 기술이.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유럽 상인들이. 그들은 화려하고 채색 들어간 것을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은 채색화가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채색화나 이런 그 디자인 패턴이 다 도자기 기술에서 들어와요. 고가품으로 팔리니까. 뭐 성 하나 만들어서 팔면 뭐 성 하나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 뭐 도공들이 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러다가 일본으로 가면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뭐 신으로 모시고 막 그렇게 떠받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에는 이제 조선 왕조의 그 실책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북학파 해가지고 이제 실용주의 학파가 나와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왕 이렇게 싸움 이기론 해가지고 싸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그 위대함은 뭐냐면 정신 세계를 높게 쳤다는 거예요. 양반으로서 고귀함, 정말 양반으로서 그 대대손손 이런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가장 그 깊이 있는 분이셨던 거죠. 그분은 왕이 좀 와서 내 그 스승으로 좀 모시고 싶었는데 거절을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숙청당하는 일들이 너무. 그래서 그 이황의 이제 그 글을 쓴 거를 보면 극구 사양을 합니다. 상소문을 올리죠. 가서 제가 해야 되는데 이 소신은 너무 몸이 아프고 허약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사정을 해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왕에 대한 충심으로 자기가 뒤에서 성악 10도를 만듭니다. 왕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유학이라는 원리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0폭의 그 병풍에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도표를 만들어 드린 거죠. 그 어린 왕이죠.
자기보다는 이제 연배가 작으니까 어린 그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상소문을 올려서 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그 절정이 그 동양의 이쪽 그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늘 그 거란족이랑 막 이민족들끼리 싸우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땅 따먹기 계속 싸우고 여기서 그것에 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고구려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쪽에서는 산맥이 있어서 여기서 다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쪽에 있는 데는 비옥한 땅과 그런 그 유교 사상이 철학 사상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의 정수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한반도에 있다. 그것을 밝힌 게 하버드에서 밝힌 거예요. 그 유교 철학의 그 정수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기원이 되는 것들을 이제 밝힐 수 있고,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세종대왕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그 당시에 나름 이런 정보를 알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마찰이 있고 막 중국에서도 청나라가 계속 전쟁을 하고 계속 이 한반도에 와서 뭔가를 가져가려 했어요. 불로초인데 그 불로초가 뭐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산삼이라는 설이 있고 하나는 그 불경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팔만대정경을 그렇게 가져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그 중요한 원형의 그런 것들은 고승들이 안 줘요. 근데 그 지식 정보를 알고 싶은데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려대장경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불교에서 이번에 내놨어요. 수천 년 동안 팔만대장경은 묻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쓰였는지 몰라요. 그냥 팔만대장경 하면 그냥 팔만대장경 보물이래 요 정도만 알지 거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것을 다 번역해가지고 내어준 거죠. 불교계에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전쟁을 그 청나라나 그 중국에서 그렇게 전쟁을 해서 가져가고 싶었던 것, 그리고 일본이 계속 전쟁을 해서 가져가고 싶었던 것이 이 도자기하고 이 불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기술이 발전이 돼서 이런 것들을 불경, 팔만대장경을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냥 클릭 하나로 들을 수 있는 정말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평생 한 번 큰 살아가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소중한 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 한글을 창제를 하는데, 한글은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그 한자를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상인들도, 그리고 농경을 하는 사람도 뭐 그냥 간단한 표기 같은 거는 뭐 짝대기 긋고 이런 정도는 하면 농경 기술이 발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하고 이 그 농업 짓는 그 평민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따로 글을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글을 만들어라 하고 집현전에다가 이제 내어준 거죠, 숙제를. 당시 엘리트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원형을, 우리는 한글 창제의 원형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이제 불경의 그러니까 음성학을 가지고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인 거거든요. 그래서 불경에 기반한 그 음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창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그 한글 창제하고 안 썼어요. 그 귀족들이 뭐 이런 허접한 게 있냐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글을 창제를 했는데 아무도 안 쓰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을 보면 다 한자였어요. 근데
그 한글로 바꾸라고 표기를 하면서 한글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컴퓨터 표기할 때 중국이 좀 뒤떨어졌던 이유가 그 한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 자판수에 못하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를 표의 뜻에 따라 계속 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도 음성학으로 바꾸잖아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그 한국이 빨리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한글 때문에 빨리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한글로 다 바꾸라고 그런 거. 한자 표기하지 말고 한글로 다 해라. 그러면서 예전에 여자들이 뭐 신문을 어떻게 읽어요? 한자도 모르는데. 옛날에 그래서 그 차별을 받았잖아. 괜히 기죽고 신문도 못 읽고 한문도 모르고 이러니까 기죽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제 한글이 쓰여진 게 이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희 전시에도 그 잠시만요. 지금 이제 저의 이제 전시의 그 포스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 불경의 그 원심력을 나타내요. 어떠한 이제 일정한 틀로 움직인다는 건데 그것의 기준이 된 거는 그 1과 0이에요. 그러니까 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언어는 0, 1로 시작해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걸 계속 비트로 쪼개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것을 계속 쪼개서 발전을 한 것이 그 기가바이트부터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컴퓨터의 모태가 된 것도 불경에서 시작되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불경 같은 경우는 수리학이에요. 수리학. 그 성경은 그 대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헐버릇은 그 노예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 어려운 그 상태에서 작은아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포교를 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근데 불경은 그래서 이제 한 대중적인 우리 국정교과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정교과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해도 좋을 그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불경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같은 경우 신분이 왕족이 진짜 오리지널 왕족이 그 왕권에서 밀려나면서 자기가 그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기의 처지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왕으로 태어나서 왕족의 집안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 심리학적인 체계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분류법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쪼개는 세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불경에서는 중요한 핵심이 돼요.
그것이 그 분류하고 이런 것들이 서양이 다 가져가가지고 체계를 만들잖아요. 분류 코드, 도서관을 만들 때 그런 분류 체계고 논문의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있고 그걸 계속 쪼개는 거예요. 계속 쪼개서 세분화를 계속 시키는 거죠. 논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분화된 것을 나타내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 컴퓨터 하면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기본 원리가 그 비트에서 왔다. 원리가 그거예요. 있다 없다. 1, 0, 1, 0.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것을 계속 쪼개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것들이 중요한 그 고대의 그런 그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것이 어떻게 발명으로서 발전을 하고 어떻게 변화돼서 이렇게 그 과학기술을 발명을 시켰는지 그런 과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 사람들이 그것에 의문점을 가지고 그것을 남다른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발명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되고 지식인이 되고 지금 화이트 칼라가 되고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 정보가 앞으로는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내가 중요한 것들을 선별을 해서 그것을 큐레이션 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자가 아니고 수많은 것에서 선별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화시키는 거,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앞으로는 기계가,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인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뭐 다들 놀라는 게 GPT에 나와가지고 놀래잖아요. AI가 다 뭐 인간의 역할을 다 한다. 그림도 이제 화가 대신 다 그리고 그런다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상상해서 조합시키는 능력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 컴퓨터가 지금 이제 IT 기술이 발전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무한의 그 세계가 뭐냐면 인간의 뇌신경학이에요. 뇌신경학이 무엇이 왔냐면 그 우주의 원리를 가지고 그 신경 시냅시스가 흡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 하나의 그 뇌가 그 우주의 소우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신경망을. 지금 그 발전이 한 유치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AI가 그거예요. 인공신경망. 그 컴퓨터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데이터 값을, 수많은 데이터 값을 줘서 걔가 그것을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학습이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야 돼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가 아주 이제 그 획기적으로 그 AI 기술을 발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수많은 데이터를 가져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그 사회는 그런 이제 그 지식 정보를 어떻게 내 것화시키고 재산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한 그 재산을 지키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